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들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가 일단 뭐냐면 우리가 뭐 요즘에 헬스케어 데이터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구조를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이제 환자하고 의료인, 환자하고 병원이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우리가 의료 행위라고 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설립부터 운영, 그 다음에 환자한테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규제하는 법이 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하고 제약사나 병원하고 의료기기사, 그리고 요새는 또 하나 더 있죠. 체외진단기기사. 그렇게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중심이 되는 법을 약사법, 의료기기법, 체외진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행위에서 주요하게 대단히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사나 제약사들이 임상연구를 서포트하면서 그때 임상연구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그 데이터도 역시 환자하고 병원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사하고 은행 사이에서 의료기기 리스가 이루어지고, 그것하고 관련된 법은 뭐 당연히 의료기기법인데, FCPA법이나 Anti-Bribery Act, 약사법, 그런 것들 적용이 됩니다. 리베이트나 뭐 공정경쟁관리 규약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야는 요 분야들이고요. 요 사이와 요 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무장병원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의료법, 요 병원 의료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산업 구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사실 보건의료 데이터라고 하고 헬스케어 데이터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범국가적으로 그 데이터가 한 곳으로 수집이 되죠. 건강보험공단으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심평원으로 수집이 됩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개념을 일단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일단 빅데이터라고 진짜 많이 그러는데 빅데이터가 뭐냐. 정의를 살펴보면 기존의 정보관리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야말로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산화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보다 그 건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죠. 건강상, 최소한 건강상에는. 내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건강상의 기록이 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 보내져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보건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그 살아있는 개인을 특정해서 딱 식별할 수 있는 정보면 무조건 다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런 거 다 개인정보고, 그 개인정보로 가명 처리해서 원래 상태는 아닌데 조금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정보, 그것도 개인정보입니다. 거기서 한 발을 더 나아가서 완전히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걸 보고 익명화된 정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정보는 아닌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여야 되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를 말하는 정보고, 뭐 정보가 뭐 음성이나 영상이나 뭐 목소리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목소리 같은 거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목소리. 그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의료기관이 이제 개인정보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되고 뭘 수집해서 어디로 보내는지를 살펴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든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환자등록번호, 병원 이름, 처방 내용, 뭐 아기 낳는 정보, 나를 담당한 간호사, 나에 대한 뭐 환자 명부, 내 주소, 그런 처방된 약 이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수술 기록, 검사 기록, 방사선에 노출된 그런 기록, 사진, 그다음에 진단서에는 그냥 아무거나 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의료법 22조에 따라서 진단서에 뭘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걸 다 적어야 되는데, 그 적은 기록이 요즘에는 이제 손으로 안 하고 다 전산으로 기록하고, 그게 건강보험공단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진단서, 나 때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에 관련된 정보, 돈 얼마 냈는지, 출생과 관련된 사실, 그다음에 사망과 관련된 사실, 그리고 내가 환자 기록을 열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련된 이야기, 요양급여 의뢰서 이런 내용들 다 수집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법령상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집이 되는 거, 우리 코로나를 겪었죠. 대표적으로 감염병 관련한 이제 내용들, 그런 거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 이송할 때 관련 내용들 수집돼서 관리되고 있고, 특정 수혈 부작용, 뇌사 추정자, 질병자 또는 질병 의심 대상자 신고사항, 그런 것들은 이제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개인의 동의 없어도 이제 수집이 됩니다. 일단 병원하고 환자 사이에서 그런 기록들이 수집이 돼서 건보,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 약국 이런 데로 쫙 이렇게 퍼져서 보내지고 있고요. 이 모든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하면 뭐가 좋냐,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를 보면 일단은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빅데이터 활용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는 이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기계를 만드는 것하고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oT, 인터넷 오브 띵스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자양분이 되겠죠.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내 정보를 수집도 하겠지만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잘 구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범국가적인 데이터, 국민의 거의 100%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감기도 연도별로 트렌드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질병 하나의 종단 연구를 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 수 있고, 성별로, 나이별로 어떻게 질병이 변화하고,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처방약의 변화하고 질병하고의 관계도 알 수 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범국가적인 보험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만 이게 가능하겠죠. 다른 나라는 이제 한 단계, 두 단계 더 그 법적 규제를 넘어서야지 범국가적인 데이터가 확보가 될 텐데 우리는 이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어그리게이트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값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헬스케어 데이터도 굉장히 값진데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세심한 퍼스널라이즈드 케어가 이 전산화된 정보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예측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스마트피를 개발하는데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되겠고 또 그렇게 의료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기계로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진단이 가능하면 의사를 보는 횟수도 확 줄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봐야만 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가 언제나 있어 오는데 그 재정에도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제가 구글에서 예시를 하나 따온 건데, 이 인도의 AI 닥터가 딱 이건 아니고, 요렇게 구글에서 안녕 너 어디가 아프니 그냥 일반적인 문진을 해볼래? 아니면 너 특별한 무슨 증상이 있니? 그럼 이제 그걸 쭉 따라가서 문진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경험해본 것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령하고 약간 충돌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기계가 너는 뭐뭐뭐뭐의 증상이 있네 라고 얘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만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그 엑스레이 사진을 반드시 의사한테 가지고 가서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딱 진단을 해주잖아요. 그걸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걸 보고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법에서 그게 의사만 진단을 할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원격 진료의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AI 독트로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원격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현행 법령상 뭐 이 AI 독트로닉이 그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인의 정의가 뭐냐 그 의료인의 정의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받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의사 시험을 합격해야 되기는 하죠. 근데 뭐 어쨌든 현재로서는 의사하고 환자가 원격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진료를 하는 건 안 돼요. 어떤 원격 진료만 가능하냐면 지금 내 옆에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다른 의사하고 원격으로 뭐 전화나 화상으로 연결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원격 진료는 가능한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진료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어떤 완화나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반면에 인도의 이 AI 닥터는 거의 주별로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리서치 내용 자체도 약간 조금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또 엄청 많이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프로테우스 스마트필은 몇 년 전에 엄청 유명했었는데 사실 프로테우스는 2020년에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이 그 회사가 없어진 건 아니고 오츠카가 인수를 했어요. 그 전에는 오츠카가 아마 뭐 공동 개발인가 이런 파트너였을 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청 당시에는 그 채권자로 잡혔었는데 오츠카가 인수하겠다고 4월에 파산 신청하고 한 10월인가에 인수 발표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테우스의 디지털 헬스 스마트 필이 요렇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좀 약간 예측할 수 있듯이 스마트한 여러 가지 기계 장치 혹은 소프트웨어가 이 필 안에 들어가 있고 내가 그걸 삼키면 내 몸 안에서 내 몸의 장기나 뭐 뇌, 신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얘가 추적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서 뭔가 해독하면 의미 있는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걸 기대했었던 그게 스마트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타겟으로 했던 게 그 스키즈프레니아를 타겟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완성본을 아직 보지는 못했고 그래도 이제 오츠카라는 대형 제약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제 약간 언제 나오나 우리나라에서는 약제심사평가원에서 이제 히라라는 그 이름으로 빅데이터를 이제 포털로 개방을 합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사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또 뭐 연구하는 재단이나 그런 데에다도 제공을 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 그 자체로 제공할 수는 없고요. 그 aggregated, 그러니까 통계화된 대량 정보, 뭐 연령별로, 뭐 성별로, 아니면 질병별로 그렇게 통계화된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식별은 불가능한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범국가적인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고, 뭐, 제약사의 영업 활동부터 시작해서 임상 연구의 기반, 뭐, 신약 개발까지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 빅데이터가.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올해 정부가 혁신 어떤 과제다 이렇게 삼은 부분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올 초에 2월 28일 날 대통령실에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우리도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스턴 클러스터가 뭐냐면은 미국의 보스턴의 어떤 지역에 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유니콘 기업도 탄생할 거고 점점 더 주목받는 스타트업도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세계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중심지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보스턴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했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떤 국가적인 산업이잖아요. 경쟁력 있고. 바이오 헬스 산업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는 이 가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이랑 서울대학교의 교수님께서는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좀 키우려면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좀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제도적으로 좀 기반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업계에 계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 보도자료 보면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도 산업화되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가명화, 비식별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무조건 완화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호법익이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다 규제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거 다 풀어준다고 해서 뭐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보도 보호를 하긴 해야 되니까요.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법 중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관련해서는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가명화를 하고 익명화를 해서 제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헬스케어 분야는 따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명화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어떻게 하는 게 가명하고 어느 정도 돼야 익명하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여전히 약간은 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이드라인이 또 따로 나오기도 하고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게 다 통합돼서 이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에서 뭔가 그 통합적이고 그 전체적인 규정이나 업그레이드 된 그 제도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병원 데이터를 활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활성화를 해보자. 그래서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는 거, 지금 연구 중심 병원 이런 거 이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는 걸 지정을 했고, 그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료 데이터 공동 활용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24년의 목표.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과 개별 기업, 바이오 클러스터 대상 병원 간의 의료 데이터 수급 매칭, 컨설팅 등을 통해서 공동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의료 데이터 중개 플랫폼은 연구자하고 기업 사이에서 의료 데이터 수집하고 서로 이제 좀 그 수집을 했으면 이렇게 그 트랜스퍼도 하고 그런 게 지금은 법적으로 사실 규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용이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지켜보면 어떻게 변할지 알겠죠? 25년의 과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명정보 국외 이전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데이터는 국외 이전이 안 돼요. 왜 국외 이전이 필요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럼 이 증상을 타이레놀 본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타이레놀 본사는 미국에 있어. 그러면은 이 A 씨의 의료 데이터를 타이레놀 본사에 보고하는 거는 국외로 이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헬스케어 데이터 자체를 어떤 서버에 저장했는데 그 서버를 저기 어디 사막이 땅이 싸니까 사막에다 묻어놨다. 그러면 그게 국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은 다 안 돼요. 안 되는데 현실적인 업무하고 좀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령을 어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 트랜스퍼가 좀 허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가명정보 국외 이전 제약을 좀 해소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23년 3월 14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그 역외 이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었냐면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누가 판단하냐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판단하면 그 위원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전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좀 현실 실무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역에 이전을 하겠다라고 작정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역에 이전시키는 게 아니라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메일을 한 명은 러시아,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독일, 한 명은 영국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때마다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실무적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이전시킨 사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무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개정을 작업을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25년부터 마이데이터를 이제 지금은 금융 마이데이터가 있잖아요. 25년부터는 건강 마이데이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5년부터는 아마 그 통합된 그 퍼스널라이즈드 된 데이터가 생기고 어느 병원에 가도 내 마이데이터가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좀 쭉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진짜 보호 법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호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민감한 정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실 미래 산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서 보호 법익은 잘 지키면서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도 좀 개정되고 그리고 지금은 진짜 관련한 이 헬스케어 관련한 단체, 뭐 국가 기구도 그렇고 사적 단체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게 좀 이제 산재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 저도 좀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